70년대 무단과 백사, 그리고 산산의 이야기는 내가 티는 아니도선 70년대의 일이다. 춘천 이모가 신내림을 받고 무념화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다. 설의 이모는 소년 이모네 어머니, 신씨 너만이 집에서 신내림을 받고도 떠나지 못했다. 원래 무당이 되면 한 집에 둥신이 있으면 안 되기에 분다해야 하는데 시심은 질투나 심에 함께 지내면 충돌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모는 스승을 떠날 수 없었다. 스승은 건강이 나빠 무당 일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였고 마지막 제자인 이모는 스승을 버릴 수 없었다. 결국 이모는 들집에서 스승의 손님까지 받으며 무당 일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이모는 그 남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섬뜩한 기운을 믿었다.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기린내가 역겨울 정도로 진동했다. 처음 맡아보는 반한 냄새였다. 심기가 약했던 이모조차 임산을 찌푸릴 정도였다. 남자는 이모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이모는 방벌에 그에게 씌운 것이 보였다. 남자의 한쪽 다리에 커다란 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성인 남자의 팔뚝만큼 굵은 백사, 하얀 눈을 한 이무기가 그의 다리를 꽉 조이고 있었다. 팔을 날름거리며 기호를 뿜어내고 있었다. 기린뇌의 정체는 바로 뱀 기린뇌였다. 이모는 남자를 앉히고 사연을 듣기 전에 물었다. 딴 꿈을 꾸지 않았소? 남자는 깜짝 놀라며 말도 하기 전에 어떻게 아느냐고 간단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그 냄새만으로도 모든 것이 보였다. 남자가 무슨 일을 겪었을지 대략 짐작이 갔지만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물었다. 남자는 경기도 전산 쪽에 사는 사람이었고 작은 밭을 가꾸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본업은 따로 있었다. 그는 산속에서 밤을 잠아 샘사탕 재료로 공급하는 전문 딴꾼이었다. 뱀을 찾는 능력이 탁월했던 아저씨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두세 대 더 많은 뱀을 잡아 3마리 비교적 풍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탐소처럼 매일 가던 산으로 뱀을 잡으러 나섰다. 그 산은 다른 이들보다 지형을 잘 알고 경험이 많았던 아저씨에게 익숙한 곳이었다. 그는 어디에 뱀이 많은지 정확히 알고 있어 곧장 그곳으로 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탐소라면 가지 않는 길이었고 목적지까지 한참을 돌아가야 했지만 그날따라 그 길이 너무 끌렸다. 결국 그는 마음 가는 대로 길을 따라갔다. 한참 걷던 아저씨는 곧 후회했다. 예상보다 너무 멀리 돌아다니게 된 것이다. 결국 그는 지름길로 가기 위해 산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깊은 산속이었지만 매일 산을 다니는 그의 길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 깊은 계곡에 다다랐다. 그곳은 예부터 온기가 강한 곳이라 불렸고 한여름에도 서늘한 지역이었다. 계곡을 따라 걷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산속에서 로또에 당첨된 듯한 순간이었다. 그의 눈앞에 엄청난 크기의 뱀이 또아리를 튼 채 털을 날름거리며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아저씨는 평생 딴꾼 생활을 하며 처음 보는 백사였다. 그것도 도망칠 틈조차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백사였다. 그 뱀은 성인 남자의 팔뚝만큼 굵고 몽둥이만큼 긴 거대한 백사였다. 아저씨는 흥분했다. 백사는 부르는 게 담임 영물이었다. 사실 백사는 특정한 종이 아니라 살모사도 될 수 있고 별 가치 없는 꽃뱀도 될 수 있으며 부렁이도 될 수 있다. 하지만 백사나 되면 눈에 띄어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므로 생존이 어렵다. 특히 독이 없는 구렁이가 백사나 되면 살아남기 힘든데 그 거대한 구렁이가 백사나 되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살아남은 진정한 영물이었던 것이다. 그 거대한 백사는 산신령의 불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백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색소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알비노 개체이고 다른 하나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태어난 백사다. 후자의 경우 눈이 검은색이다. 아저씨는 흥부를 억누르며 단단히 각오하고 백사를 포획했다. 아무리 대단한 댐이라도 땅꾼의 작대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렇게 거대한 백사를 잡은 아저씨는 댐을 챙겨 산에 내려가려 했는데 뭔가 이상했다. 댐은 견운동물이라 따뜻한 풍경을 선호한다. 그런데 깊은 계곡이 은달진 곳에서 뱀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런 곳에 있는 뱀은 이미 죽은 상태의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뱀들은 본능적으로 땅굴을 피하는데 아까 그 백사는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어 아저씨는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천연산 삼이었다. 산을 다니며 뱀을 잡다 보니 가끔 귀한 약재를 발견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대단한 산삼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평소에도 염지버섯이나 섬이버섯을 종종 채취하곤 했지만 그날 발견한 산삼은 차원이 달랐다. 손을 떨며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다. 잔뿌리 하나도 다치지 않게 정성껏 채취한 산삼은 지금까지 본 어떤 삼보다도 크고 훌륭했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천도먼의 연식을 확인했다. 산삼의 나이는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부분인 매도의 나이테를 세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 산삼은 100년을 훌쩍 넘긴 것처럼 보였다. 그야말로 전설적인 산삼이었다. 아저씨는 서둘러 산에 내려왔다. 그리고 이 귀한 백사와 산삼을 살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다. 그 시절에도 지름도 몸에 좋다고 하면 비싼 값을 치르려는 사람들은 넘쳐났다. 특히 서울에는 희귀한 약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그런 보물이 금방 팔릴 것은 분명했다. 한 푼도 아끼지 않는 부자 영감은 전화로 이야기를 듣자마자 백사와 산삼 세트를 5천만 원에 사겠다고 결정했다. 70년대 당시 5천만 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 그 정도 돈이면 누구라도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날 밤 아저씨는 들뜬 마음으로 백사와 산삼을 정리해두고 기분 좋게 술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곧 닥칠 거품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하얀 보포를 입고 있었으며 마치 옛날 이야기 속 산신령처럼 보였다. 노인은 인자한 얼굴로 말했다. 내가 잡은 백사는 내 시종이다. 그 아이는 산삼을 지키는 중요한 존재이니 내가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된다. 원래 있던 곳의 산삼을 다시 묻고 백사도 풀어주거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자네가 죽을 때까지 산에서 온갖 귀한 것들을 얻게 해주겠다. 하지만 내 말을 어기고 그 아이에게 해를 가하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저씨는 꿈이 너무 생생해 가슴이 요동쳤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약속한 시간이 되자 산삼과 백사를 챙겨 부자와의 거래 장소로 향했다. 부자는 이미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아저씨를 보자 반갑게 맞으며 가져온 보자기를 서둘러 풀어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판섬을 질렀다. 지금까지 수많은 백사와 산삼을 먹어본 부자였지만 이렇게 훌륭한 것은 처음이었다. 두말 없이 돈을 치르고 즉시 이 샘사탄 집으로 가져가 요리를 주문했다. 샘사탄 집주인 또한 수십 년 동안 뱀을 다루었지만 이토록 거대한 백사는 본 적이 없었다. 흥분한 주인은 술을 준비했고 부자는 아저씨에게 술을 권하며 잠은 이야기를 들으며 단판을 연반했다. 산의 정령이 지킨 산삼과 백사라 그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라 확신하는 듯했다. 그렇게 백사는 끓을 솥에 던져졌고 뱀은 펄펄 끓는 물속에서 몸부림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아저씨의 한쪽 다리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마치 뭔가 단단한 것이 다리를 꽉 조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감각은 평소 뱀을 잡을 때, 큰 뱀이 팔을 감아올 때의 느낌과 똑같았다. 다리가 뻣뻣해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 방황했지만 아저씨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거라 여겼다. 부자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톡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술 한 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꿈 속에서 다시 그 노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랐다. 임자했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옆에는 너덜너덜한 옷차림의 얼굴이 망가진 어린 놈자가 서 있었다. 노리는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내가 일부러 꿈에 나와 경고했건만 어찌 내 말을 듣지 않았는가. 내가 택한 길이니 이제 그 엄을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고 무서운 눈빛으로 아저씨를 노려보던 놈자만 남았다. 처음 본 얼굴인데도 왠지 모르게 깊은 연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놈자는 아저씨를 노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다. 그런데 그 순간 아저씨는 소름이 끼쳤다. 돌아서는 놈자의 입에서 개미저마 날름거리며 나왔다가 사라진 것이다. 깜짝 놀라 악몽에서 깨자 온몸이 식은땀이 흥건했다. 포레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백사는 이미 부자의 대숨에서 사탄이 되어버린 뒤였다. 두려움에 하얗게 밤을 지새운 아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는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큰 덤원을 찾아갔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다. 병명 미산, 원인 불명. 아무리 검사해도 이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기리한 덤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여러 덤원을 전전했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점점 절망에 빠진 아저씨는 결국 무당을 찾아나기로 했다. 하지만 그나 찾아난 무당들은 하나같이 조상의 노여움을 샀다. 나녀 큰 굿을 해야 한다고만 했다. 아저씨는 자신의 사정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는데도 요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그저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는 말만 들을 뿐이었다. 믿음이 가지 않아 결국 아저씨는 무당들을 전전하며 굿투어를 시작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신을 줄 만한 밤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영화다고 소문난 한 무당을 찾아나게 되었다. 영화다는 무당을 찾아난 아저씨는 단절한 마음으로 물을 두드렸다. 하지만 무당은 아저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고 운전받대려 했다. 반장 나다. 너한테 붙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내 집까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얼른 떠나. 방황한 아저씨는 오히려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은 뭔가 알고 있구나. 다른 무당들과는 다르다. 이 사람을 잡고 늘어져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는 매일 그 무당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는 동안 아저씨의 다리에 감겼던 그 묵직한 느낌은 점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무겁기만 했지만 점점 둔부를 지나 배까지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단단히 목까지 올라오면 난 죽겠구나. 이후 이모에게 들은 말에 따르면 아저씨의 예상은 정확했다.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영이 몸을 잠식하면 결국 목까지 조여질 때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이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이자 아저씨는 더욱 필사적으로 무당에게 매달렸다. 무당이 거절해도 매일 찾아나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무당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그 구렁이를 매 풀어주지 않았어?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무당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그럼 내가 살 길을 찾을 수 있겠지? 보시면 뭐든 다 할 테니 제발 살려줘. 무당은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실은 내게 붙은 백사는 단순한 저급한 동물령이 아니다. 내가 모시는 신념들보다도 강하거나 최소한 같은 급이야. 내가 무슨 수로 그것을 떼어내겠느냐? 그 정도로 강한 존재라면 훨씬 반할심을 모시는 축출한 무단이 아니고서는 손도 못 댈 일이었다. 무단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난 널 돕고 싶어도 도울 방법이 없어. 하지만 아저씨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 무단을 소개해줘. 나도 목숨이 걸린 일이야. 아저씨의 필사적인 예언의 결국 무단은 이 땅 최고의 무단이라는 선임모의 어머니를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이미 모업을 거의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었다. 이미 너무 늦었어. 그분도 지금은 병든 몸으로 누워 계시다나. 그렇게 아저씨는 마지막 신안을 품고 그녀를 찾아나게 되었다. 집 안에는 된 기린내가 가득 찼다. 이모는 난단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실련돈의 영이라 강제로 천도시킬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저씨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결국 이모는 직접 그 백사를 잡았던 곳으로 가보기로 했다. 아저씨와 함께 시골로 내려만 이모는 몸이 쇠약해진 선임모의 어머니를 모시고 산으로 올랐다. 다행히 선임모의 어머니가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취해준 덕에 아저씨는 잠시나마 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조치일 뿐 언제 다시 백사령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힘겹게 산을 올라 백사를 잡은 장소에 도착했을 때 주위에는 수많은 뱀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아저씨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뱀들로 보였지만 신기가 있는 이모와 선임모의 어머니 눈에는 달랐다. 뱀들 사이에 거대한 백사령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무서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이모는 준비해 간단한 음식을 늘어놓고 조심스럽게 지도를 올렸다. 내 원한이 짚은 건 잘한다. 하지만 이쯤에서 용서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덕이 얼마나 큰데 단 한 명의 인간에게 복수하려나 모든 걸 무너뜨리겠느냐? 이모는 실련도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 점을 이용해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백사령은 냉정하게 거부했다.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보호하고 있으니 그 인간을 해치지 못할 뿐이지. 하지만 너희가 사라지면 바로 죽일 것이다. 이모는 더 이상 설득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결국 이모와 선임모의 어머니는 산을 내려와 아저씨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선임모의 어머니는 이미 몸이 약해져 있었고 아저씨도 쇠약해져만 갔다. 이모는 서울로 돌아와 밀릴 손님을 받으면서도 해결 방법을 고민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백사령은 실련급 존재였다. 반제로 초청한다고 해서 쉽게 쫓아낼 수도 없는 상대였다. 계단을 순내림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이모는 신기가 강했지만 경험이 부족했다. 선임모의 어머니는 경험이 많았지만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신을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다고 많은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었다.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아저씨는 점점 쇠약해졌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몇 날의 며칠이 흘렀다. 그러던 중 시골에 계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방법이 있을 것 같다.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이야기를 들었다. 선임모의 어머니가 전해준 해결책은 옛말과 같았다. 잔수를 잡으려면 먼저 말을 설득하라. 백사령은 아무리 말해도 들을 리 없으니 그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즉 산신을 설득해야 했다. 그렇게 이모는 산신당에 올라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산신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모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를 이어갔다. 마침내 산신이 나타났다. 이모는 산신에게 간절히 빌었다. 백사령을 설득해 주십시오. 복수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산신은 난담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걸 잃었다. 목숨도 잃고 부여받은 임무도 실패했으니 이제는 복수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 말에 이모는 미리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인간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에만 매달리면 그동안 쌓아온 덕도 모두 허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령님도 아실 겁니다. 분노에 휩싸이면 결국 스스로를 망칠 뿐이라는 걸. 임원은 실령도 결국 공덕을 쌓아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설득했다. 산신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산신은 조건을 내걸었다. 좋다. 만약 백사령이 복수를 포기한다면 대신 그를 위한 미령제와 나를 위한 산신제를 크게 열어주게. 1년에 한 번씩 좋은 날을 골라 이모가 직접 주관하여 제사를 열고 아저씨가 살아있는 동안은 매 계절마다 작은 제사를 올려다. 이모는 즉시 그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 당시가 70년대 후반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미신을 타파한다며 전국적으로 산신제를 없애고 산신간을 허물고 있었기에 산신조차 신도들이 줄어 배고픈 시절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백사령과 산신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산신의 중재로 화해가 이루어지자 호시탄탐 아저씨를 없애려 하던 백사령이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후 이모의 꿈속에 백사령이 나타났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복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백사령은 마지막으로 이모의 꿈에 나타나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어 고맙다. 며 깊이 절을 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인간을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땅꾼 일은 이제 그만두어다. 그 후 아저씨의 덤은 씻은 듯이 나았다. 그는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당한 재물을 들여 산신제와 미령제를 정성껏 지냈다. 그리고 이모는 매년 한 번씩 그 약속을 지키러 산을 찾았다. 아저씨는 즉시 땅꾼 일을 그만두었다. 하지만 산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니만큼 산을 떠날 수 없었다. 대신 약초꾼이 되었다. 그는 평생 다시는 뱀을 잡지 않았고 그 덕분인지 그의 약초 가문이는 항상 남들보다 조세내나 더 가득 찼다. 돈도 어느 정도 모으게 된 아저씨는 결국 그 산에 한 모퉁이를 사들였다. 그는 그곳에서 버섯과 잡내삼을 재배하며 살았고 매년 통년이 들었다. 이후 더 많은 땅을 사들이며 산을 넓혀갔고 그의 아들이 가업을 이어받아 잡내삼과 버섯 농장을 운영하게 되었다. 아저씨는 90년대 말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까지 건강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편안히 잠든 채 눈을 감았다. 이모는 약속대로 아저씨가 돌아가신 후 더 이상 산신제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저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의지를 받들어 지금도 사시사철을 제를 지내고 있으며 반환날이면 이모를 위해 산신제도 올리고 있다. 그 덕분인지 지금도 가끔 버선을 보내주고 잡내삼을 수확하면 일부를 보내오곤 한다. 하지만 이모는 잡내삼을 좋아하지 않아 억지로 몇 번 먹이려 했지만 소화하지 못해 결국 포기했다. 덕분에 지금은 내가 대신 먹고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